이 집은 분명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 꺼내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살다 보면 당연한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집이 정말 제 집이 맞는지, 제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집, 이 거실, 이 부엌 모두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곳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하나 데리고 세상 한복판에 혼자 남았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오직 내 손으로 내 집 하나는 마련하자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이 채 안 됐습니다. 아직 손에 물집도 제대로 굳지 않았던 나이였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의 밥 먹일 수 있으면 됐지. 세탁소에서는 하루 종일 다림질을 했습니다. 김이 얼굴에 올라와 숨이 막힐 때도 있었고 허리를 펼 틈도 없이 하루가 끝나곤 했습니다. 새벽에는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텅 빈 건물 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아들을 업고 일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애가 제 등에 엎인 채 잠든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무겁다는 생각보다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신혼 때 살던 집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벽지에서 풀냄새가 나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창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던 집. 하지만 그때는 그 집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다시 그 벽지 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적금 통장은 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보고 엄마, 이 돈으로 뭐 사자 할까 봐서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집이 될 돈이야. 우리를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야.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지금 이 집을 샀습니다. 열쇠를 처음 손에 쥐던 날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그냥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집 안에서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방은 집에서 제일 작은 방입니다.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방. 창문을 열어도 바람 대신 이웃집 벽 그림자만 들어오는 방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잠만 자는 방인데 뭐. 거실 소파는 늘 며느리 자리였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잠시 뒤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야 했습니다. TV 리모컨도 제 손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볼륨을 조금만 높이면 어머니, 아침부터 시끄러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민감한가.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자리는 늘 끝자리였습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조금만 기대면 의자 밀리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제가 말해도 되는 타이밍, 제가 웃어도 되는 순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가는 사람은 늘 저였습니다. 손주들 도시락, 아들 내외 아침밥, 저녁에 먹을 반찬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겠지. 그 말로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부엌에서 혼자 서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필요한 사람으로 쓰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새벽에 눈을 뜨고서도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집이었는데 저는 왜 이 집에서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다니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점이 될 줄은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쓰이는 사람이 되다. 처음엔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삿짐이 들어오던 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함께 산다는 말이 서로 기대고 서로 나누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였고 아들은 엄마 무리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안길 때면 저는 그 작은 품에 얼굴을 묻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주들 도시락을 싸고 학원 시간표를 외우고 집안 대청소 날짜를 챙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명절이 다가오면 전날부터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한두 번 도와주다가 어머니 역시 손이 빠르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저는 웃었습니다. 칭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도시락 안 싸셨어요? 오늘 애들 학원 스케줄 바뀐 거 아세요? 물어보는 말 같았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표정이었죠. 며느리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으시면이었고, 그 다음엔 이왕이면이었고, 나중에는 그런 말들이 아예 빠졌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머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주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괜히 민감한 시어머니 될까봐. 가족이니까. 이 말이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손주들 학원 시간이 바뀌어도 아무도 저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면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집안 대청소 날이 되면 며느리는 친구 약속이 생겼고 아들은 회사 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늘 제 몫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내가 참으면 되지. 그 말은 참 편리했습니다. 저를 설득하기에. 어느 날은 제가 잠깐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직 안 하셨어요? 그거가 무엇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제 하루 일정은 제 머릿속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표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얼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삼키는 얼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지만 그 질문은 곧바로 다른 생각에 덮였습니다. 그래도 애들 잘 크고 있잖아. 이 집이 편안하니까 그런 거겠지. 저는 그렇게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새 제가 무언가를 도와준다는 느낌은 사라지고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움직였고 누가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역할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 소리는 아직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당연함이 곧 제 몸과 마음을 함께 무너뜨릴 줄은요. 저는 어느 날 제 몸이 고장났다는 걸 알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허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리려는데 마치 녹슨 경첩처럼 허리가 뚝 하고 굳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바닥에 발을 내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참자. 오늘만.
손을 씻으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잡는 힘이 빠져 비누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목 안쪽이 저릿저릿했고 손끝은 감각이 둔해진 것처럼 무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야 했고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 저녁 반찬도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몸 상태보다 그 일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지? 그 생각은 가스불을 켜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기름이 달궈지고 냄비에서 김이 오르자 제 통증은 늘 그랬듯 뒤로 밀려났습니다.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몸을 잠식해왔습니다. 허리는 늘 묵직했고 손목은 자주 저렸고 밤에는 이유 없이 깨곤 했습니다. 새벽 3시 누운 채로 천장을 보며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이상하게도 저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회사 바빠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고 며느리에게 말하면 애들 일정 때문에라는 말이 나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는데 의자에 허리를 기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고 의사는 제 MRI 사진을 보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일하시면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많이 봤다는 듯,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라는 듯. 허리도 문제고 손목 신경도 많이 눌려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쉬셔야 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쉬라니. 내가 어떻게 쉬지?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무거운 일 반복 작업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손잡이를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허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아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을 깨는 첫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밥은 뭐예요? 그 순간 제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간단하게라도 애들 먹을 건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허리를 붙잡고 앉아 있어도 엄마 무리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학원 시간 바뀐 거 아시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픈 게 아닌가?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다시 삼켜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때는 조금 달라질까? 하지만 곧 그 생각도 지웠습니다. 쓰러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프다는 건 이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서 더 잘 해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점점 투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픔은 말해도 들리지 않았고 경고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어느 날 제가 병원보다 더 차가운 말을 이 집 안에서 듣게 될 줄은요. 수술 날짜를 들은 날 아무도 제 몸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진단서와 입원 안내문이 들어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정말 쉬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보다 이 집은 그동안 어떻게 돌아갈까 그 걱정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입원 준비는 혼자 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기고 속옷을 개어 넣고 혹시 몰라 얇은 가디건도 하나 넣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저는 계속 부엌을 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하고 애들 먹을 국을 한 번 더 끓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버티면 되겠지. 입원 전날 밤 아들에게 수술 날짜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없으면 집은 누가 봐?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데는 몇 초가 걸렸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수술이야. 제가 다시 말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이나 입원해? 일주일 정도. 그럼 그동안은 좀 복잡하겠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괜찮냐는 말도 아프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서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환자가 아니라 빈자리구나. 입원 당일 아침 저는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입원 서류를 작성하는데 보호자 서명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펜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에 누구 이름을 써야 할지 순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냥 나 혼자지. 빈칸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차례로 다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세요. 그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걱정받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깨어나시면 보호자분이 곁에 계셔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천장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섭다. 그래도 버텨야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입안이 말라 물을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워서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때 옆 침대에서 가족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 깨달음은 아픔보다 더 깊게 제 안에 박혔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든 참고 견딜 수는 없다는 걸.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우연히 진실을 들었습니다.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애써 못 들은 척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가방을 끌고 서 있었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집에 가면 그래도 좀 달라져 있을까? 괜히 기대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래도 수술까지 했는데라는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늘 맡던, 제가 늘 지켜오던 집 냄새였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몸이 성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거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안 계시면 훨씬 편하지 않아? 그 말에 제 발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현관에서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요즘은 요양원도 괜찮다던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쿵.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는 분명히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 얘기였구나. 그들은 제 수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삶, 제가 빠진 집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굴릴 수 있을지를 차분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다시 올라왔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요즘 계속 아프다고 하시잖아. 맞아, 솔직히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아. 제약. 그 단어가 제 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제약이었구나.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도 또렷하게 제 자리를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처럼. 애들 친구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깊은 허탈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나는 여기서 이미 끝난 사람이었구나. 현관에서 돌아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난다는 말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도시락, 밥, 청소, 병원비 아끼려고 혼자 참았던 통증들. 속으로 생각했다. 그 모든 게 당연했던 거구나. 그날 처음으로 아주 분명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이 문장은 그 어떤 말보다도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아프면 걱정부터 했을 테니까요. 가족이라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전에 있는 사람을 먼저 붙잡았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훨씬 편하지 않아? 요양원도 괜찮다더라.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스스로에게 대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 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대로 더 머물면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어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행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를 완전히 제외한 채로요. 그들은 가족끼리 떠났고 그날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여행 간다고 말하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가족끼리 좀 다녀오려고요. 가족끼리.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귀가 막힌 것처럼 잠깐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행 떠나는 날 아침 집은 평소보다 더 부산했습니다. 캐리어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아이들은 들떠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간다. 아들은 현관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고 아이들은 신발을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컸나?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는 집. 천천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가득했습니다. 요거트, 음료수, 과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없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식탁도, 이 집의 냉장고도, 이 집의 하루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빠진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제 옷은 맨 한쪽 구석에 몇 벌만 걸려 있었습니다. 색바랜 셔츠, 오래된 바지. 반면 며느리와 아이들 옷은 계절별로 정리돼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제 옷을 쓸어내리다가 먼지가 묻어나왔습니다. 그 먼지를 보며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먼지처럼 밀려났구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어두운 방. 창문을 열어도 햇빛이 반쯤만 들어오는 방. 바닥을 보니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치우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흔적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 제 인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비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나는 이렇게 숨어서 살았지? 제 이름으로 된 집, 제가 허리 휘어벌어서 산 집. 그런데 왜 저는 이 집에서 허락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을까요? 분노가 올라왔지만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마음 한가운데가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 집에서 제가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떠나자. 이 말은 분노에서 나온 말도 복수에서 나온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은 끝에 마침내 도착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분노처럼 폭발하지도 않았고 눈물처럼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처럼 제 마음 한가운데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의 도시락을 떠올리지 않아도 됐고 아침밥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구나. 부엌에 서서 물을 끓이고 커피를 탔습니다. 누군가의 취향을 맞추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진한 커피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숨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잠시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끊을까 말까. 그 짧은 순간에 제 인생의 수십 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 나이를 확인하더니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하고는 상의하셨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도 비웃음도 아닌 이상하게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상의받은 적은 있었나?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제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집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된 집 요즘 드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공간을 처음으로 제대로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나는 헛살지 않았어.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따뜻한 집 같아요. 사람 냄새가 나네요. 그 말들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제가 느꼈던 건 눈치와 조심뿐이었는데 밖에서 온 사람들은 이 집을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탁 하고 울린 도장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겠지. 하지만 그 생각에는 두려움보다 해방감이 먼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제 인생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저를 똑바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삶을 품어주었던 공간, 그리고 동시에 저를 가장 작게 만들었던 공간, 그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헌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자.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양해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는 모든 대화가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 집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어떤 폭풍이 될지. 집 팔았어. 이 말은 제가 그 집에서 한 말 중 가장 조용했고 가장 큰 소리를 냈던 말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캐리어가 어지럽게 놓였고 아이들은 여행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잠깐이나마 예전의 활기가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쪽에 쌓여있는 낯선 박스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웃음기가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아주 오래전에 준비가 끝나 있었으니까요. 이사 준비야. 그 말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농담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 팔았어. 순간 집안의 공기가 뚝 끊어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캐리어 바퀴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혹시 농담은 아닐까?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집 팔았다고. 그제야 그들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왜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하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노, 당황,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 말에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잠깐 욱신거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이 말을 몇 번이나 삼켰을까? 알아서 해야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구분하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너무한 건 나였어. 그 말은 비난도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말이 그 흔들림을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결국 이거였구나.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 인생에 쓸 거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사시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상처받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박스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두었던 것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밖에서는 아들 내외가 작게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도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날 이후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야 그 집의 시간이 멈췄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알람도 없고 누군가를 깨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 소리에 제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몸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하루의 속도는 제 몸에 맞게 흘러갔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쉬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느린 하루였습니다. 그 사이 그 집의 소식은 조금씩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묻지 않아도 아들은 스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우리도 어떻게든 하고 있어. 하지만 그 말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울고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쓴다는 얘기, 학원 시간표가 자꾸 엉키고 도시락이 빠지는 날이 생긴다는 얘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건 내가 늘 하던 일이었지. 며느리의 친정, 그러니까 장모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는 말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생각보다 예민하셔. 그 한마디에
저는 많은 말을 듣지 않아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언제까지 있을 거냐는 말이 오가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눈치를 받는다는 얘기, 집안일을 누가 할지로 작은 말다툼이 커진다는 얘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야 느끼는구나. 부부 싸움도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왜 내가 안 하냐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게 됐다고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벌이 아니라 결과였으니까요. 제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 어느 날은 아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내어주었는데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 한구석이 잠깐 찔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그 말이 나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혼자 해왔는지, 아이들 얘기, 집안일 얘기, 부부 싸움 얘기, 아들은 하나하나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다 말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순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습니다. 아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지금이 맞다. 늦은 깨달음은 후회가 아니라 벌이 됩니다. 그 벌은 누군가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삶이 스스로 내립니다. 그날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고 하늘이 물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 그들의 삶이 망가진 게 아니라 제가 떠났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삶의 무게가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를 다시 짊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도 아니고 부르는 소리도 아닙니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만 했던 몸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걸 잘 믿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 소리가 저를 깨웁니다. 알람처럼 재촉이 아니라 초대처럼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다. 천천히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면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습니다. 차갑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그저 살아있다는 냄새입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엄마로 불리지도 않고 누구의 할머니로 소개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산책 나오는 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불리는 것도 참 좋구나.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짓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간도 제 마음대로입니다. 조금 짜도 괜찮고 조금 싱거워도 괜찮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집안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그 소리가 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구나. 가끔은 아들의 전화가 옵니다. 안부를 묻고 아이들 얘기를 전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조언도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 바다를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오릅니다. 참 오래 누군가의 뒤에 서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숨 쉬고 누군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며 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참으면 되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나니까. 이제는 내가 먼저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존엄이라는 거구나.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살.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더 단단합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누워 조용히 제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들으면 되니까요. 잘 살아왔어. 이제는 정말 괜찮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게 늘 미덕은 아니고 떠나는 게 늘 이기적인 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은 늦게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